그 유명한 마이클 더글라스가 나온 위험한 정사라는 영화였는데 1988년 9월에 이제 이 영화를 개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개봉한 명동 코리아 극장하고 신촌 신영극장에서 물뱀 10마리, 4마리가 나오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뱀이요? 뱀이요. 극장에서? 극장에 뱀이 난리가 났죠. 관객들 막 놀라가고. 이 사건은 일단 오픈이 되지 않고 묻혔다가 1989년에 다시 한번 그 직배 영화로 레인맨이 들어오는데 레인맨. 이때 또 물뱀이 나오고 불도 내요. 방화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사건 수사를 해서 영화 감독 2분을 구속을 합니다. 영화 감독이 뱀을 풀었던 거예요? 네, 그 미국에 대해서 이제 영화 시장은 점점 열리는 형태로 시대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악권.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저는 헐리우드 영화가 참 부럽습니다. 헐리우드가 참 부러워요. 저희도 같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입장이지만 정말 헐리우드 같은 제작비를 주신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가 부럽냐면은 헐리우드라는 지역 자체도 되게 부럽지만 그 사람들은 영어로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훨씬 더 큰 시장을 타겟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고, 더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되니까 좋은 감독도 나오고 좋은 배우도 모이고 좋은 작가도 모이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 있는 환경 자체가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제작비만 좀 있으면은 더 좋은 영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겠지만 그 수많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게 영화 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꾸준히 잘 팔리는 영화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영화 산업이 결국 나라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구조가 참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영화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 이야기 2편 수출입은행의 김윤지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영화 산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뭐 그 드라마 얘기 나가고선 좀 어떠셨습니까? 3프로TV의 인기가 이렇게 높을 줄이야. 여기저기서 잘 봤다고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3프로TV 때문이 아니라 내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아무래도 문화 산업을 다루다 보면은 딴지 거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조금씩 아세요.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의견을 다 가지고 있고. 저는 프로 와처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분석할 때 좀 힘들어요. 다 이렇게 아시는 게 조금씩은 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꿰서 하나의 그 흐름을 좀 알 수 있게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 문화 콘텐츠가 그 기반에 흐르고 있는 산업화 그리고 경제 자본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갔는지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얘기를 하려면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영화는 사실 이 문화산업 중에서도 그 개방 압력을 제일 많이 받았고 개방.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실 산업화가 굉장히 가속화된 대표적인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요 개방이 일어났던 때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방. 우리나라 저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 일본 문화 개방하면은 그쵸, 예. 우리나라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영화 산업에서 개방이라 그러면은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시작을 어디로 하면 좋냐면 한 1985년, 88년 요때로 한번 가볼게요. 85년. 예. 요때 이제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그 우루과이 라운드 기억하실 거예요. 예. 우루과이는 몰라도 우루과이 라운드는 다 알죠. 동그란 데서 뭐 하나 뭐 이런 건데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제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는 협상 중에 하나인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1993년에 타결이 됐고 이제 쌀 시장 개방한 거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이 된 게 1985년부터였어요. 그리고 이때 제일 많이 이제 거론된 게 그 자유무역 협상이라는 게 더 자유무역을 늘리기 위해서 시장을 얼마나 더 많이 여는가가 이제 핵심인데 우루과이 라운드가 되게 많이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이제 거래가 되지 않던 시장들도 확 문을 열게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 시장하고 농산물 시장이었어요. 이 두 가지 산업은 사실 국가마다 약간 보호하는 수준들도 있고 열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농산물에선 쌀,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시장에서 사실 중요한 게 영화였거든요. 쌀과 영화. 영화. 예. 그러면은
85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네.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기 전에는 한국에서는 외국 영화를 못 봤어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영화들이 많았고 사실은 외화들이 수익이 훨씬 좋았죠. 외화들이 수익이 훨씬 좋은데 이 외화를 수입할 수 있는 건 한 22여 개 정도의 한국 영화사들로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화를 수입하게 되면은 굉장히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수입권이 약간 그 적동적인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을 국가에서 몇 개의 영화사가 수입할 수 있게 이렇게 등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1년에 한국 영화 15편을 만들면 외국 영화를 수입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그 기준들이 있었던 거죠. 아까 1년에 15편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만 외국 영화를 수입할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외국 영화를 수입한다는 건 굉장히 수익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데 결국은 하여튼 20개 정도 되는 영화사들만 외국 영화를 수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5편 대충 만들고 그렇죠. 외국 영화 사다가 예. 돈 벌고만 할 수 있었던 딱 우리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한국 영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쿼터를 맞추기 위해서 막 대략 만들고 실제로 수입은 그 외국 영화 수입해온 걸로 거두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게 외국 영화로 돈을 벌어야 그 돈으로 한국 영화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산업계에 있는 계신 분들은 이 외화를 수입해오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국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 자본이 생겨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짜 영화판에서 돈 버는 사업을 자기들이 딱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으로 보이기도 하면서도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한국 영화는 뭔 돈으로 만드냐? 외국 영화 수입하는 돈으로. 그럼 국내 영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기도 했던 거네요. 육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수입권이 어떻게 엄청난 기득권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약간 제한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헐리우드 입장에서는 저 한국 시장에 외화를 직접 들어가서 유통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한 20개 정도의 그 영화사를 거쳐야만 하는 거니까 계속 그 헐리우드에서는 그 한국 영화 시장을 개방을 해라 이제 압력을 하고 있었고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 그 개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문을 계속 닫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화법을 개정을 해서 그 직접 배급을 허용을 해요.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직접 국내에 들어와서 유통을 직접 할 수 있는 형태로 법을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극장에다가 필름을 팔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있는 수입사들을 거치지 않고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국내에 그래서 UIP 직배 영화사를 하나 만든다. UIP 직배 영화사에서 직접 극장에 배급을 할 수 있게. UIP는 그냥 이름인가요? 그렇죠.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몇 개 합쳐져서 만든 그 영화사였는데 UIP라는 영화사를 만들게 돼서 그 영화사에서 직접 배급을 하겠다고 해요. 그게 이제 1988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분위기는 되게 안 좋았어요. 그 영화 산업에 계신 분들은 계속 안 된다. 시장문 열지 마라. 미국 영화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영화 수입 못하고 우리 영화 수입 못하면 한국 영화 제작을 할 수 있는 제작비는 안 생겨나고 그럼 결국 우리 영화 산업이 무너지게 된다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데모도 많이 하시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사, 그러니까 우리 국내 영화사들이 수입을 해오나 직접 들어오나 오히려 직접 들어오는 게 좀 더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측면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었을 건데 굉장히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사실은 그렇죠. 기득권, 돈 버는 수단이었던 이거는 거네요. 우리가 요 돈을 벌어야만 한국 영화를 제작한다. 왜냐하면 한국 영화는 수익이 하나도 안 되던 때였기 때문에 한국 영화를 계속 제작하려면 이 영화 수입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였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들은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직접 배급을 들어오는지 수입사 통해서 들어오는지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있었는데 하여간에 그래서 UIP가 직접 배급을 시작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1988년에 마이클 다글라스가 나온 위험한 정사라는 영화였는데 굉장히 헐리우드에서 성공을 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이건 일단 걸면 굉장히 관객을 첫 많이 영화가 하필이면 센 걸 갖고 들어온 거죠. 센 영화 이제 한번 시장에 확 풀겠다는 마음으로 들고 온 거죠. 그래서 1988년 이제 9월 말에 이걸 개봉을 하는데 이제 극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극장 업주들이 이제 한국 영화 산업과 같이 움직일 때라 많은 극장에서 개봉을 한 건 아니었는데 1988년 9월에 이제 이 영화를 개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개봉한 극장 가운데 이제 명동 코리아 극장하고 신촌 신영극장에서 갑자기 물뱀 10마리, 4마리가 나오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뱀이요? 뱀이요. 극장에서? 극장에 뱀이 난리가 났죠. 관객들 막 놀라가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때 당시가
그 1988년 9월 10월이었는데 잘 기억해 보시면 영화는 위험한 정사인데 위험한 정사가 틀어지고 있는 극장에 뱀이 나온 거죠. 4D 극장이네. 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사건이 그때 언론에 퍼지지 않았어요. 그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극장주들이 약간 꺼려한 거죠. 이게 직배 영화 틀었더니 누가 뱀 풀었다 이렇게 하면 관객들이 더 안 올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 1988년 요때가 이제 서울올림픽 진행 중이었던 때인데 당시에 반미강정이 굉장히 흐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변정일 원투 선수의 판정 시비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때 미국 선수들이 뭐 절도도 하고 뭐 MBC라는 방송국에서 미국 방송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보도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뜻하지 않게 반미 감정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일단 묻혀요. 오픈이 되지 않고 묻혔다가 1989년에 다시 한번 그 직배 영화로 레인맨이 들어오는데 레인맨. 그 영화가 이제 시네하우스에서 또 개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때 또 물뱀이 나오고 또 불도 내요. 방화도 하고. 방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때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해요. 해프닝이 아니고 계속 반대 흐름이 있던 중에 이런 사건이 툭툭 그러니까 나왔던 거죠. 외국에서 직접 영화 하면은 거기다 뱀 풀고 불 지르고 하는 라는 그런 이벤트가 계속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이 문제에 정식으로 제소를 하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사건 수사를 해서 첫 번째 그 작년에 1988년에 있었던 그 뱀 푼 거에 대해서 영화 감독 2분을 구속을 합니다. 영화 감독이 뱀을 풀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영화업에 굉장히 그 깊이 몸담으신 분들이 이제 뭔가 이걸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또 수입업자, 그러니까 예전에 수입해두던 사람들이 사실 쩐주잖아요.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영화 제작하게 해주는 거니까 일종의 좀 사주를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영화 시장이 열리면 진짜 우리 다 죽는다. 약간 굉장히 절박한 그런 심정이었던 누가 한국 거죠. 영화 만드냐? 예, 그 한국 영화 만들 수 있는 돈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법도 또 한 번 이제 그 개정을 해서 이번에는 뭘 바꾸냐면 외화 수입 프린트 벌수를 제한을 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외화를 수입해와도 프린트 수가 정해져 있었어요. 8부. 그러면 한 번에 8극장밖에 못 푸는 거죠. 그리고 이 극장이 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영화면 만약 이 극장 8개에서 찍고 돌리고 다음 극장 넘어가서 다시 돌리고 8개씩밖에 못 돌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영화가 확산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거를 제한을 풀어요. 8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뭐 20편, 30편 이상씩 한 영화에 대해서도 극장에 풀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테이프 복사를 몇 개 하는지를 지금 제한을 해놨다는 거죠. 그것도 제한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화법도 이제 한번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에 대해서 이제 영화 시장은 점점 열리는 형태로 이제 시대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포인트가 단순하게 이게 영화를 수입해오냐 수입해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 산업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자본, 그 자본이 그 영화를 제작사이자 수입해오는 업자가 그쵸, 그 자본을 대고 있었고, 그렇죠. 수입업자의 자본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쵸. 말고는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영화 만든 거 올리는 걸로는 거의 수익이 나지 않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외화 갖다 유통하는 걸로 수익을 내서 그걸로 한국 영화를 찍는 그렇죠. 그런 구조였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지금이야 콘텐츠가 이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산업이라는 컨셉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시절, 그냥 진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영화를 수입해서 파는 그런 구조에서 영화를 진짜 이게 이거는 하나의 콘텐츠, 하나의 산업이다라고 인식했던 계기라 그럴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화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문화산업 정책의 시초라고 보이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1993년에 그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주라기 공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칩니다. 그때 이제 수익을 보면 한 1년에 6,800억 이상을 올렸다고 나온다면 지금 보면 1조 원 이상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데 1994년에 이제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었어요. 대통령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장이 이상희 위원장이셨는데 문화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영상산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보고에 어떤 문구를 넣었냐면 주라기 공원 1년 흥행 수입이 우리나라 차 150만 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같다라는 보고를 딱 올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단어를 들으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파급이 있었던 거예요. 차 한 대 파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겨우 영화 한 편을 만들어서 잘 만들면 우리 차 150만 대를 수출하는 거랑 같다고? 영화가 그 정도 힘이 있단 말이야.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들으면은 어쩌면 지금은 너무 이렇게 뻔하게 들리는 거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그 정도 수익 올리지라고 생각하잖아요. BTS가 혼자 버는 돈이 얼만데. 네, 차 150만 대 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 우리는 생각에 차 한 대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영화라는 게. 그래서 영화가 이제 돈이 될 수 있다고,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 이 보고를 김영삼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이기도 해서 연설 때 되게 많이 쓰셨고, 이게 좀 계기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문화부 안에, 그때는 문화체육부죠. 문화체육부 안에 그 문화산업정책국이 처음 생겨요. 그러니까 관료로서 그 정부 부처의 그 조직이 처음 생겼고, 문화산업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그 함의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 산업의 경제적 의미가 사실 그 전에는 없었던 거네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재미로 보는 거. 그렇죠. 재미로 보는 거고 누구 집 아들이 영화 감독 되려고 하면 막 집안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건 딴따라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하나의 산업이고 굉장히 경제적 효과가 높은 산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화산업정책국이 생기긴 했는데 당시에도 뭐 이렇게 정교하게 뭐 막 하지는 못했어서 이렇게 법들이 몇 개 만들었는데 막 서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영화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한다고 어떤 법에서 만들어요. 어떤 법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만들어요. 근데 영화는 서비스업이잖아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몇 개를 만들었는데도 서로 이게 어긋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교하지 않았고, 이제 막 해보려는 찰나. 이게 이제 1994년부터 이제 겨우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말씀 들어보면 진짜 지금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그걸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당시에는 진짜 그 문화라는 건 그냥 뭐 향유하는 엔터테인, 우리끼리 놀고 하는 그런 거지. 이게 뭐 지능을 해야 된다거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거나 뭐 그런 컨셉은 좀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이라는 게 돈 버는 게 너무 익숙한 환경 안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아예 그런 걸 상상도 못하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밥 해 먹을 때는 그걸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쵸. 이걸 외식 산업이 되면 또 이게 산업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산업이라는 건 경제적 주체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영화 산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게 영화 산업이라는 거는 좀 어떤 경제적 플레이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1990년대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서 요거 이제 요 과거만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과거로 딱 얘기를 해보면 영화는 일단 다른 산업보다는 굉장히 자본이 필요한 산업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제작을 해서 영화를 만들면 그 영화를 상영해야 되는 극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극장에서 이제 딱 수익이 눈에 보이게 거둬지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돌이 도는 구조이긴 해서 어떤 산업보다도 문화산업 안에 중에서는 이렇게 자본 조달의 가능성도 좀 있고 그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산업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영화를 만든다는 제작비를 빌려줄 수 있는 은행이 없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영화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은 향락산업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향락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화 제작을 하기 위해서 무슨 그 담보를 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공장도 없고 땅도 없고 그냥 배우 있고 감독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 돈을 조달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외화 수입해서 그 수입으로 돈을 방법도 있지만, 근데 지금도 은행에서 영화 찍는다고 돈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줄까요? 저희가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신용대출이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에 대한 사전 판매 이런 것들 가져와야지 해주지, 그냥 완전한 신용대출은 좀 힘들어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영화 같은 게 사실 대출해주기 되게 힘들거든요. 하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영화는 사실 투자를 받는 거죠. 근데 지금 과거에는 영화에 투자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자본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본을 조달했냐면 간접 배급 제도라고 하는데, 아까 직접 배급 제도는 그냥 회사가 쭉 배급을 하는 거잖아요. 간접 배급 제도는 지역에다 배급권을 따로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위험한 정사 수입해 올 건데 너희 배급권 얼마씩 돈 낼래? 그럼 돈을 쭉 정해요. 부산에 얼마,
뭐 충청도에 얼마. 그래서 이분들이 돈을 딱 걷어주시면 예. 이걸로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그걸로 배급권을 다 알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급권 사간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 알아서 배급을 해요. 그래서 수익을 다시 챙기고. 그러니까 영화 배급업자가 있고 그러니까 극장에서 사가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영화 배급업자가 보면 거의 다 극장주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극장주들이 좀 손이 큰 분들은 직접 배급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옆에 있는 극장 몇 개까지 내가 다 배급을 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PF인 거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긴 한데 각각의 지역 그 배급권을 먼저 두고 거기를 통해서 자본을 딱 조달해서 요걸 영화로 수입해 오기도 하고 요걸 영화 제작하기도 하고. 내가 영화 한다는 아주 똘똘한 감독과 멋있는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 가지고 영화를 만들 거야. 네. 근데 니네가 나중에 이거 다 만들고 나면은 니네가 지역 극장에다 갖다 팔아. 네, 판매권을 먼저 받는 거죠. 아. 그 돈을 걷어서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 만든 다음에는 배급권을 줘서 니네가 알아서 니네 동네 극장에 알아서 틀어서 수익 얻어 이렇게 하는 형태인데 예, 예. 그러니까 워낙에 자본이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푼푼히 모아서 영화를 만들고 그 계속 이 사람들한테 그래도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외화 수익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외화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야 가다 한 번씩은 수익을 챙겨주고 그리고 중간에 영화도 한 번 제작해서 또 챙겨주고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국내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겨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근데 사실 한국 영화는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었을 거니까 그 배급권 나눌 때도 뭐 웬만하면 그렇죠. 제작비는 안 내고 싶었겠네요. 제작비는 사실은 내가 다음 외화 수입 받으려면 이거 내야지 해서 그래서 돼서 하는 거고 그만큼 외화 수입이 되게 중요했던 시절. 와,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영화 산업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자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려면은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이게 그쵸. 나왔을 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구조적으로 그 지역의 유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쵸. 극장주들이 십시일반 돈을 냈던 거고. 그쵸. 그리고 나서 또 국가에서는 영화를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거는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이 되니까 그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풀어주게 되면 이 시장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진짜 말씀 들어보면은 이거 그 해외에서 직배를 해버리면은 정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아예 다 무너져 버리는 그렇죠. 이 상황이 구조가 깨지는 게 여기에 핵심은 외화 수익권이에요. 외화로 돈을 벌어주게 해줘야지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건데 만약 이게 이제 직배로 해외 영화들이 그냥 들어오게 되면 이 수입업자들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지방에 있는 배급 체계도 다 같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였던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이제 직배라는 것들의 구조는 알겠는데 네. 이거를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깨지게 됐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불안불안한 상황인데 이게 1980년대 말에 아까 88년, 89년에 직배 영화사들이 미국 직배 영화사에 들어오잖아요. 미국 영화사들이 들어온다는 건 사실 여기에 먹을 게 있다는 증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해요. 영화 산업에. 주로 삼성, 뭐 LG, 대우 당시에 그 가전업체들. 이 가전업체들은 뭘 봤냐면 비디오 데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 데크 우리는 하드웨어를 만드니까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디오 시장이 굉장히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었고 각 가정마다 다 비디오 있고 비디오 테이프 빌려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가게 가지고 비디오 가게 가서 빌려와야 되니까 그러면 그 비디오 판권이 되게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 영화 그 대기업들은 이 비디오 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영화의 제작비를 대고 아니면 비디오 판권을 획득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두 세력이 공존하는 거죠. 아까 말한 그 지방의 영화 업자들, 과거부터 있던 업자들이 있고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게 1990년대 초반 정도인데 이때 약간 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게 정말 뜻하지 않게 그 1993년에 금융실명제가 도입이 돼요. 금융실명제? 네, 금융실명제. YS 때 금융실명제 했던. 그렇죠. 그 YS 금융실명제. 이거 사실은 영화산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죠? 금융거래는 모두 실명으로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장 다 자기 실명으로 바꾸고 이런 거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금융실명제가 되면서 이 사채 시장이 약간 문제가 생겨요. 사채 시장에는 속성상 검은 돈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실명제가 되게 되니까 전환을 못하는 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채 시장이 약간 동결이 되는 사채 시장에 돈이 못 흐르니까 그러면 이제 전주이신데 사채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어음을 받던 거를 기존에 받던 것도 굉장히 안전한 회사 것만 받으시겠죠. 안전하지 않은 회사 거 안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안전하지 않은 회사들부터 이제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이때 사채업을 많이 쓰시던 분들 중에 하나가 아까 영화 지방에 있던 영화업자들. 이분들은 은행 거래 못 하시니까 네. 어음 갖다가 사채업 통해서 현금으로 많이 쓰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사채 시장에서 영화 쪽 우리 어음 안 받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본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구세력이었던 그 지방 영화업자들은 쇠퇴하고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영화판이 재편이 된 거죠. 근데 잘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삼성도 영화를 찍고 LG도 영화를 찍고 대우도 영화를 찍었다는 거예요? 영화 제작 자본을 댄 거죠. 그러면 이제 찍는 누가 찍었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면 이제 이분들도 영화 산업에 딱 발을 디뎠는데 누군가 같이를 해야 돼요. 뭔가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 지방 업자들하고는 도대체 코드가 안 맞는 거죠. 정말 지방의 극장주들이시니까 유지들이시고 그래서 그 대기업들도 이걸 누구랑 같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980년대를 거치면서 당시에 대학을 통해 영화 운동 하신 분들 많이 생겨나요. 영화 운동 그리고 막 프랑스 문화원, 독일 문화원 통해서 그 영화 많이 배우시고 이런 분들이 뭔가 새로운 영화를 좀 만들고 싶은데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 지방의 영화업자들하고는 코드가 잘 안 맞았어요. 이른바 그때 이제 좀 젊은 청년 네. 운동권. 그렇죠. 네. 대학에서 영화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생각하신 분들. 이분들도 뭔가 영화로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지방 업자들하고는 잘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기업에서 자본을 대주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코드가 서로 맞는 거예요. 대기업 출신들이 우리가 자본을 댈게. 그러면 신진 기획자들이 그럼 우리가 새로운 영화를 기획할게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이 두 세력이 그 코드가 잘 맞아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때를 이제 기획 영화라고 해요. 새로운 기획자들이 나와서 만든 영화다. 그래서 대기업 자본으로 새로운 기획자들과 함께 기획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요거의 이제 대표적인 그 영화들이 그 결혼 이야기. 최진실 씨 나왔던. 결혼 이야기 심혜진 씨. 심혜진 씨. 네, 심혜진 씨. 그리고 미스터 맘마, 투캅스. 이른바 90년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영화들이거든요. 여기 약간 헐리우드 영화 시스템, 상업 영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요게 이제 대기업 자본과 신진 기획자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사실 이 얘기도 들어보면은 잘 지금으로서는 이 영화들은 기억이 나요. 결혼 이야기나 뭐 투캅스나 이런 영화들이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 전자제품 만드는 대기업들이 거기에 자본 역할을 했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낯설긴 하네요. 그러면은 이러다가 영화 산업에서 보면은 지금은 대기업들이 이 대기업들이 지금은 없잖아요. 요 시대가 굉장히 빨리 또 문을 닫게 된 게 이게 1990년대 초반의 얘기였는데 1997년에 우리 또 IMF 위기를 겪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이니까 다들 이제 구조조정에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돈 안 되는 사업들은 다 쳐내기 시작하죠. 영화 산업은 다 1순위예요. 구조조정 1순위. 왜냐하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큰 돈을 못 벌었어요. 사실 그 영화 산업의 시스템도 바꾸고 뭐 체질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은 많이 했지만 이게 한국 영화를 제작하다는 거다 보니까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다 퇴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삼성, 뭐 대우, LG 등등등 모든 대기업들이 다 퇴각을 하고 몇 개의 대기업들만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사실 아까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도 처음에 배급 문제에서 개방에 큰 문제가 생겼던 거는 이 영화를 제작할 자본을 댈 사람이 없어지는 거에 문제였던 거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신진 기획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의 또 배경에는 대기업의 자본이 있었던 거고 근데 IMF를 통해서 대기업들의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또 제작할 돈이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갖다가 지금처럼 뭐 해외에다 팔 수 있어요. 그러면 넷플릭스가 돈 내줄게요. 그렇죠. 이러겠는데 지금 뭐 해외에서 돈 내준다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고. 또 이제 이 투자자들이 없게 됐어요. 영화 투자자들이 이제 1998년 지나면서 이제 IMF를 거치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고 이제 중요했던 거죠. IMF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과거의 재벌 체제가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 때문에 IMF 위기가 생긴 거였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그러면 어떤 걸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 막 미국을 중심으로 된 게 정보사회론, 인터넷
IT 버블. 닷컴 버블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딱 제시한 게 코스닥 시장 활성화, 벤처 투자 활성화였어요. 예. 네, 그래서 벤처 버블.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자본도 많이 유입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벤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영상 전문 투자 조합 같은 것들도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해요. 투자를 해도. 그러니까 뭐냐면 벤처 투자 중에 영화에 투자를 해도 예. 그 벤처 투자와 똑같은 혜택을 주는 형태. 그러면 이제 벤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벤처 투자를 막 하는 가운데 영화도 괜찮겠다 생각하면 투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영화 제작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본으로 들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벤처 자금이 당시에 IT 생태계에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이 그쵸. 됐지만 네. 영화 산업에도 좀 유입이 됐다는 이때 영화 산업에 거죠. 처음 유입이 된 거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아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문화 산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깃발을 딱 꽂았다면 사실은 그 깃발이 한 나무가 되게 토대를 잘 만든 건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뭐 벤처 투자, 뭐 코스닥 시장 활성화 같은 걸로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오게 한 것도 되게 중요하고 법제도 제대로 만들어요. 문화산업 기본진흥법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문화산업이란 이런 것이고 이건 국가의 기관 산업이고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당시로 한 500억 정도인데 직접 대출도 하고 펀드도 만들고.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되니까 당시 영화인들이 우리도 펀드 같은 게 영화 투자를 해주면 좋겠어요라고 계속 건의를 하니까 그래 그럼 벤처 투자할 때 영상 전문 투자조합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자. 그래서 민간 자본이 그 영화로 투자할 수 있게 물꼬를 딱 터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영화 투자 보면 영화 시작할 때 이렇게 보면 무슨 기술 창투 이렇게 딱 그 제작자를 오르잖아요. 이른바 창투들. 예. 그분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화 산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신 거고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본이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가끔 마음이 불편할 때가 딱 시작을 하는데 영화 시작했을 때 첫 번째 크레딧이 투자사가 나와요. 쭉 나오죠. 근데 투자사 이름도 아니고 어떨 때는 개인 이름 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화는 그래도 문화인데 그럼 뭐 이렇게 감독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배우 이름이 나와야지 그 쩐주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쩐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지금 우리 영화 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좀 짚고 있는 것 같으네요.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그분들을 우대해 준 거예요. 고마우신 분들 맨 먼저 이름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 보시면 되게 좋아하세요. 자기 영화에 투자한 거에 이름 올리면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감독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맞는데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대해주는 그런 풍토가 좀 생긴 거죠. 그래도 워낙 또 하이리스크 사업이기도 하고 고마우신 분들이 나가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게요. 영화의 흥행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그 투자금이 없었다면 영화를 제작해보지도 못했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 자본이 들어오고 아까 말한 그 기획자들이 이 벤처 투자자들의 영화 자본과 같이 2000년대 이후에 영화 산업을 확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자본이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극장은 옛날처럼 무슨 명보극장이니 뭐 단성산이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CJ, CGV, 뭐 메가박스 뭐 이런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대기업들이 한번 쭉 철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있는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쭉 철수할 때 딱 세 개가 남았어요. 세 개의 기업이 CJ 그리고 지금도 영화 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 그리고 지금은 영화 사업 그만뒀지만 일부만 하고 있는 오리온 이 세 개가 남았는데 약간씩 사정이 달랐어요. CJ 같은 경우는 1993년에 처음 삼성에서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분리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할까 이제 여기가 제일제당이었잖아요. 제일제당 이름에서 무슨 사업을 새로 할까 고민을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영화 산업이에요. 근데 이때 영화 산업에 진입했던 것도 참 드라마틱한 게 그 당시에 1994년에 그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그 드림웍스 SKG라는 영화사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면서 새로 그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걸 밝혀요. 제일 먼저 달려갔던 데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님이 되게 영화 좋아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등등등등을 모시고 가서 스필버그랑 대화를 해요.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문화진흥과 문화융성과 위해 우리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럼 나온 말이 스필버그 감독한테요? 그렇죠. 우리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하면서 영화 산업을 같이 하자고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잘 안 맞아요. 스필버거 감독이 볼 때 아니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면 계속 반도체를 하지 왜 우리 영화사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잘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렬이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타임즈 같은 데에서 인터뷰를 스필버그가 한 걸 보면 별로 얘기가 잘 안 됐다.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데 반도체 얘기만 계속 쭉쭉 하고 갔다. 누군지 알아? 네 메모리 반도체 알아? 뭐 이런. 근데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반도체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걸 어필하고 싶었나본데 약간 방법이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이 소식이 딱 밝혀지고 나니까 CJ의 당시 CJ 상무였던 이재현 상무하고 누나 이미경 상무가 같이 두 분이 같이 그분들이 이제 30대 굉장히 젊은 청년들일 때인데 가방을 싸서 바로 스필버그한테 달려가요. 청바지 입고 피자 사들고 가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회의를 한 거죠.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당신한테 영화를 하는 산업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영화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다.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야, 영화 만들 수 있는 나라.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찍으면 영화인데 그게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 먹힌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투자자로 이제 CJ가 당시 제1재단이 선택이 됐고, 그래서 이제 CJ에서는 그 멀티미디어 사업부라는 걸 만들어서 처음으로 스필버그를 통해서 영화 산업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해요. 멀티미디어 사업부. 참 이런 촌스럽네요. 멀미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멀미. 너무 멀미나게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94년, 95년이에요. 근데 이제 외환위기를 겪었잖아요. 옆에 있는 대기업들이 쫙 빠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고민을 해요. 우리도 빠져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 앞에 있는 대기업들과 좀 달랐던 거는 그 대기업들은 비디오 데크를 만드는 대기업들이어서 별로 시너지를 못 내고 나갔는데 이분들은 1998년에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건립하는 거를 준비 중이었어요. CGV 강변. 이게 최초의 멀티플렉스인데 요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한 거죠. 나가는 게 맞냐? 계속 갈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는 스필버그를 통해서 영화 배급하고 상영하는 거에 대해서 잘 배웠고 요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뭘 못하지? 투자하고 제작을 잘 못한다. 근데요, 이게 단관의 영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동시상영관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영화 2개 해주는 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게 멀티플렉스 체인하고 이렇게 그냥 극장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멀티플렉스는 여러 개 그 스크린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동시에 여러 가지 영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다르지만 단관하고 가장 큰 차이는 단관은 그냥 길에 가다 보면 한두 개씩 있는 극장이잖아요. 근데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보통 그 건물에 각종 쇼핑몰, 식당, 영화관 이런 것들이 함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 건물에 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완전히 그러니까 레저거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오면 된다. 여기 와서 모든 걸 해결해라. 라는 거고 스크린도 되게 여러 개예요. 그럼 여기 가면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볼 수 있는 영화가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그 과거 몇 년 전에 이제 서구권에서 생기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영화를 볼 수 있는 기반을 확 넓힌다라는 게 검증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멀티플렉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영화를 공급하는 그 공급 기반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잉하기로 해요. 그리고 제작과 투자를 우리가 좀 못하는데 이건 좀 더 그 제작사들하고 배워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고잉하게 되고 오리온 같은 경우도 약간 뜻하지 않았던 게 오리온은 당시에 케이블 TV를 하고 있었어요. 미디어. 그 카툰 TV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OCN. OCN 옛날에 그런 것들 보면 일단은 기반은 그거였어요. 과자 파는 기업들이잖아요. 과자 파는 기업들, 오리온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그러네요. 과자 파는 기업들이 수요자 같은 거예요. 과자 파는 기업들에게 과자도 팔고 만화도 팔고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케이블 TV를 진출했는데 당시에 그 대우가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갖고 있던 케이블 TV들을 이제 매각을 하려는 과정에서 오리온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 케이블 TV 이거 잘 사가라 얘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지금 사실 코엑스에 극장 하나 짓고 있는데 그것도 가져갈래? 그러니까 좋은 값에 가져갈래 한 거죠. 메가박스? 메가박스. 메가박스 원래 대우 거였어요? 대우가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리온도 그때까지는 영화 산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이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요걸 이제 그때 인수하면서 메가박스를 사면서 이제 영화 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도 이제 멀티플렉스 큰 멀티플렉스니까. 그렇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기업이잖아요.
백화점에 당연히 극장 하나 있는 거 지금 되게 흔한 건데 예.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백화점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멀티플렉스 하나 붙이면 좋다라고 해서 이제 롯데시네마를 1999년에 만들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기업들은 모두 멀티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영화 산업에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극장을 먼저 시작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 극장을 갖기 때문에 배급을 할 수 있고 배급업이 있기 때문에 앞에 제작과 투자를 배워가면서 영화 산업에 계속 깊숙이 발을 디디게 되었고 결국 이 세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그 한국형 메인 투자 시스템도 정착이 되게 되죠. 그 메인 투자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메인 투자 시스템이 이제 저번에 드라마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이 배급을 하시는 분들이 그 전략적 투자자 SI가 돼요. 예. 한 영화의 한 절반 정도, 50% 정도는 이분들이 투자를 해요. 나머지 50% 정도는 그 FI들, 재무적 투자자들을 데려와요. 그럼 투자 구조가 되죠. 예. 그리고 잘 만드는 제작사를 데려와요. 이 제작사는 그냥 제작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들도 있고 뭐 투자자들도 다 불러와야 되는데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이 모든 걸 전략적 투자자가 다 담당을 해주고 그리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제작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만들고 수익 배분 끝. 요거 이제 요 전략적 투자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아까 말한 그 3대 그 멀티플렉스 기업들이 예. 그걸 담당을 하게 되고 요 구조가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제작사들도 계속 여기랑 손잡고 영화를 만들게 되니까. 근데 거기가 지금 멀티플렉스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으면은 내가 절반 낼게 50% 내세요. 그리고서 그거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 제작이 된 거를 자기 극장에서 틀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직 계열화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게 잘 될 영화 같다, 그럼 뭐 스크린 100개 중에 100개 다 틀어. 또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은 메인 투자 시스템의 장단점이 있는 게 이제 단점이 이거죠. 100개 다 틀어. 우리 영화로만. 이게 독과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장점은 이 메인 투자자, 그러니까 그 전략적 투자자가 좋은 영화에 대한 그 안목을 가지고 제작사를 잘 데리고 오고 사실 FI들이 영화를 잘 고를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어느 게 잘할지 잘 모르는데 메인 투자자가 골라주는 거죠.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로 투자하시죠. 라고 제안을 하면 투자자들이 쫙 몰리고. 그러니까 이 구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가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활기차게 만들어갈 수 있었던 근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 예전에 은행 출입할 때 어디 뭐 은행이 투자하는 영화들이 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고르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CJ가 들어가는 걸 들어갑니다. 잘 보고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서 CJ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돈이 되겠다 싶은 영화는 전국에 그냥 한꺼번에 많이 깔고 뭐 상영관 한 10개 있으면 한 8개 깔아버리고 뭐 딴 거 볼 거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게 되는. 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이제 독과점 너무 이 세 개 중심으로 독과점이 좀 흐른다는 문제도 있지만 하여간 굉장히 효율적으로 영화가 배급이 되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영화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메인 투자 시스템이 정착이 된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죠. 근데 영화 산업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이제 이게 딱 보통 얘기하는 게 영화표가 딱 영화를 구입하면 영화표가 있죠. 영화표 한 만 원이다. 계산하기 쉽게. 요새 비싸더군요. 많이 올라갔어요. 저 18,000원 내는데요 보니까. 어쨌든 만 원이라고. 만 원이라고 하면 일단 영화표에서 10%는 부가세를 내요. 네, 나라에서 가져가고. 그리고 3% 영화 발전 기금을 내야 돼요. 그럼 13% 일단 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익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이다음에 1,700원. 거기서 이제 극장하고 배급사하고 뭐 45대 55 정도로 나눠가요. 그러니까 극장이 45, 그 배급사가 55. 그러니까 극장이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걸 가져가요. 사실 극장 수익이 되게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세금이나 부가수익 빼놓고 45% 정도를 일단 극장이 가져가고. 이게 이제 이건 상영을 하는 대가죠. 55%를 지금 배급사가 가져왔잖아요. 와, 이게 극장에다가 영화를 파는 구조가 아니네요. 아니죠. 영화를 틀어줄 때마다 요 표에서 45%씩 가져가는 구조인 거죠. 수익을 나눠 갖는 거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나머지 55를 이제 배급사가 받았잖아요. 그럼 이 55% 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 제작비 떼주고 그 배급 수수료 몇 프로 띄고 그러면 남는 게 최종 수익이 되겠죠. 근데 이 최종 수익을 100이면 최종 수익을 또 6대 4로 해서 투자자하고 제작사가 나눠 가져요.
그러니까 일단 배급사가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찍는데 예를 들어 1억이 들었어. 네. 그러면 그거는 배급사에서 그 제작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급사가 아니고 제작은 제작사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건 실비잖아요. 제작비니까. 예, 제작비. 그러니까 아까 다 제할 거 제하고 예를 들어서 10억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제작비를 일단 받고. 제작비가 얼마라고 할까? 제작비 한 5억짜리 영화라고 해봅시다. 예. 그리고 아까 제할 거 다 제하고 배급사에 10억이 남았어요. 예. 10억에서 이제 제작비를 5억을 줬어요. 예. 그래야지 제작비 빼야지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5억 갖고 이제 투자 수익이 나온 거죠. 예. 근데 이 5억을 그냥 다 투자자들이 갖는 게 아니라 투자자와 제작사가 6대 4로 나눠 가져요. 일종의 러닝 개런티가 있는 거네요. 약간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다른 산업에서는 이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아까 남은 5억이 다른 데 같은 많이 애니메이션이나 뭐 뮤지컬이라든가 이러면 이거 다 그냥 투자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작비를 만약에 줄 거면 뭐 제작비에다 일부 마진을 붙여서 주고서 끝내거나. 근데 지금은 제작비는 제작비대로 주고 남은 수익에서 6대 4로 나눠 제작비를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영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영화 투자하는 사람? 투자하는 특히 재무적 투자자들 경우에는 아니 이 소중한 투자 수익을 왜 제작사에게 40%나 떼주냐고. 근데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작사 같은 경우에 내가 영화 제작하는데 5억이 들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마진을 좀 받아. 그래서 한 6억을 받았어. 그럼 1억 가지고 나 마진 먹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투자사들은 만약에 영화가 잘 되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영화가 잘 안 되면은 제작비 다 띄워주고서 수익이 안 남으면 쪽박 차는 거니까 리스크를 진 거는 투자사니까 그걸 다 먹겠다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는데 적자가 나면 제작사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다 적자를 보고 수익이 나도 6대 4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의 제도가 정착이 됐냐면 초기에 벤처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작사들의 힘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를 잡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작사한테 이 마진을 보장해주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딱 제작비만 주고 끝나면 사실 이번 영화 끝나고 다음 영화 그러니까 다음 영화 그 준비할 때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영화를 못 만들어요. 사실은 마진을 줬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개념으로 40%를 떼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초반에 그런 식으로 정착이 되니까 이 제도가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제작사에 한 40%의 수익을 주는 게 관례가 된 거죠. 뭔가 약간 좀 약간 그 관행적으로 관행이에요. 했던 법은 아니에요. 관행이지만 생각해 보면 제작사도 약간의 그걸 받아야 다음 영화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유명한 벤처 투자자가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근데 모든 다른 그 벤처 투자자들도 이걸 다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작사들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는 영화에만 있는 제도고 그 드라마 쪽하고 이게 좀 다른 게 요게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제작사에게 얼마만큼 이상을 보장해 주는가가 그래도 영화는 조금 보장이 돼 있는 형태예요. 수익만 났다면 수익이 안 나면 다 끝나는 거죠. 다 적자가 나는 거긴 한데 수익이 났을 경우는 요만큼 주는 게 영화 산업에 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대충 플레이어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아요. 대기업, 뭐 배급사, 영화사, 뭐 제작사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항상 영화 얘기하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충무로라는 단어 는 일종의 지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화를 얘기할 때 그 충무로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충무로의 존재는 아까 얘기하다가 다 퇴각을 했다고 했지만 그 지방의 영화업자들이 그래도 다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다 영화를 하시던 분들이고 서울에 그 유명한 극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 극장 뭐 이런 등등 해서 이분들도 막 합종 연행을 해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른 합종 연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들의 적자로 등장하신 분이 강우석 대표예요. 강우석 감독. 네, 강우석 감독. 이분이 이제 시네마 서비스를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충무로의 적자라고 하는 게 이 충무로의 극장에 계시던 분들의 그런 자본과 이런 것들을 이어받은 거죠. 국내 영화계를 이끌어갔던 영화계의 유지들을 그쵸. 일종의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충무로라는 거죠. 충무로에 옛날에 서울의 유명한 극장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어요. 뭐 대한극장, 대한극장, 뭐 저기 명보아톨 뭐 등등등해서 그쪽에 그 좋은 극장들이 많았고 영화사들도 그쪽에 많았고 그래서 충무로 자본이라고 할 때는 그 기존의 영화를 하시던 분들이고 이분들의 그 흐름을 이어받은 게 강우석 대표였고 그래서 아까 CJ가 이제 그 대기업 중심으로 배급 체계를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양강 구도가 된 게 2000년대 초반에 강우석 대표의 시네마 서비스
이쪽에 CJ, 이쪽이 이제 양강이 된 거죠. 대기업 대 호족. 그죠. 대기업 대 옛날 지방 호족 약간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그때도 이제 막 경쟁이 치열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네.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이제 코스닥 기업들도 많이 등장하면서 이제 로커스 홀딩스 혹시 기억나세요? 이름은 예.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등장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돈이 되게 많이 벌어서 시네마 서비스도 인수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영화 사업도 하시고 막 했는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면서 결국은 이 사업들을 CJ에다 팔고 끝내요. 그러면 양강구도였는데 이제 CJ가 다 인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호족이 지배하던 사회에 대기업이 진출했다가 호족들이 통합을 하면서 첨단 벤처 사업가로 변신을 했다가 이게 CJ로 넘어갔다. 다시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오리온이나 롯데 같은 것도 기존에 유진하고 있지만 요 작은 흐름들은 이제 CJ 쪽으로 많이 모이게 되고 특히 이제 201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케이블 TV 쪽도 어려운 사업 오리온이 이제 하다가 이제 넘기거든요. 그것도 CJ로 넘겨요. 그럼 케이블 쪽도 이제 CJ 중심으로 다 이렇게 재편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CJ가 이쪽 그 영화 쪽 드라마 쪽에서 어떤 왕자를 차지하게 되는 건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와, 근데 사실 영상물이라는 걸 만들면은 한국에서 지금이야 뭐 인터넷도 있고 OTT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영상물이라는 게 영화 아니면 드라마인데 드라마는 지상파 아니면 케이블이고 영화는 극장 아니면은 TV고. 그쵸. 그러면은 지금 CJ가 이거를 뭐 케이블 TV도 다 거의 다 먹었고 배급도 영화도 다 먹었고 제작 투자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많은 게 CJ 어깨에 걸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되게 중요한 기업이 된 거죠. 예. 그럼 거기서 그 아까 벤처 투자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때 지금도 CJ가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 보면 영화의 그 투자사들 이름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결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CJ나 오리온이나 메가박스나 뭐 롯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하면서 배급도 하시는 거고 나머지 중요한 축이 이제 FI들 재무적 투자자들 이분들 이제 벤처 투자자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들어오는 게 사실은 그 영화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처음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투자 수익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간결한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전에 막 삼성이랑 일하고 대기업들하고 일할 때는 이분들은 뭐 생각하는 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막 그 자본도 돼야 되고 제일 다른 게 영화 한 개를 투자하면 한 개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대기업은. 근데 벤처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죠. 이게 펀드 투자의 기본이 거잖아요. 10개 투자하고 이 중에 2-3개 성공하면 된다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른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딱 퇴각을 했을 때 사실 펀드 투자자들이 딱 들어온 게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제 잘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일 다른 건 이분들은 금융권이잖아요.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이 충무로에 영화 만드시는 분들하고 또 코드가 잘 안 맞아요. 그게 약간 좀 이렇게 돈 만지는 사람들은 그 영화하는 사람들은 사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니들이 문화를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는 돈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투자를 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서로 신뢰감이 잘 안 쌓이는 거예요. 제작비를 잘 썼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이분들 장부 처리도 잘 못하고 내가 준 돈이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영화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또는 얼마나 흥행 수익이 난다는 거면 근데 티켓 몇 장 팔았는지는 알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게 당시에 그 영화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 만들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이 영화를 몇 명이 봤는지. 저도 어렸을 때 가면은 이렇게 그냥 뭐 뜯어가지고 이렇게 했지. 그럼 사실은 그거를 극장에서 다 정확하게 집계를 해주면 제가 그걸 극장 수익 다 모아서 어디 극장 합계 몇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걸 만약에 극장하고 영화사하고 딱 우리 몇십만이라고 하자라고 하면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고 서로 이제 신뢰감이 잘 안 쌓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주장했던 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반드시 구축해라. 이거 안 되면 우리 투자 안 할래. 이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주장을 해서 2004년 정도에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이 구축이 돼요. 이게 사실은 영화 산업에서 그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고 왜냐하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영화에 몇 명이 봤다는 게 실시간으로 막 보니까 하루하루 단위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두 번째로 도입한 제도 중에 하나가 그 문전사, 문화산업전문회사 SPC 제도. 이건 왜 그랬냐면 영화 제작사에다 영화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제작사가 이 영화만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영화를 하나 돌리고 있고 하나 만들고 있고 A라는 영화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B라는 영화를 새로 들어가기도 해요. 나는 투자자는 B 영화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제작비가 어느 순간 가보니까 A로 가 있는 거예요. 정산 막 못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 문제가 돈에는 꼬리표가 있는 게 아니니까. 되게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문전사 SPC 제도는 영화 A에 대해서 기업을 하나 따로 만드는 거죠. 모든 돈은 내가 A에 꽂은 거는 A에만 쓸 수 있게. 물론 약간 제작의 관리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투명해지잖아요. 딱 내가 준 돈이 요 안에서만 돌아갈 수 있게 만든 거니까 제작사가 막 A 영화, B 영화, C 영화 막 안 섞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게 또 도입이 돼요. 이게 2007년에 도입이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예를 들어서 건데? 내가 네. 지금 악권이라는 영화에 투자를 했는데 네. 내 돈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가대화에다 투자하고 있다. 그쵸.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작사에서 아니에요, 전 압권에만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근데 이분들도 뭐 나쁜 뜻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회계에 대한 개념이 워낙 없는 분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신뢰감이 안 쌓였는데 이 두 가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신뢰감이 어떻게 보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신뢰감은 사실 그냥 우리가 말로 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도를 그렇죠.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산업이라는 게 그냥 뭐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밑에서 자본이 쌓이는 과정, 자본이 관리되는 과정, 그렇죠. 그 자본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제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더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이때를 좀 대표하는 작품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벤처 투자 또 그다음에 잠시 들어왔던 게 이제 통신 기업들도 막 영화에 투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막 들어와요. 자본이 막 들어와서 막 여러 종류의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보통 2003년을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2003년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면 봉준호 감독의 괴물,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 이 세 영화가 2003년에 다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요즘 같으면 한 해에 이런 작품 하나만 나와도 난리가 났을 텐데 이 세 영화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 세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감독들이 다 전작 첫 번째 영화에서 다 실패를 했던 감독들이고 당시 한 30대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영화를 실패하고 한 30대 감독들에게도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자본이 굉장히 넘쳤던 거죠. 사실은 이때 이런 자본들이 막 들어갔기 때문에 그 좋은 영화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사실 그때 이분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기생충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는 해요. 자본이 막 들어갈 때 이게 거품이네 아니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자본들이 켜켜이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감독들에게도 계속 기회가 갔고 만약 요즘 같았으면 이런 감독들한테 이렇게 기회가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 영화 실패하고 나서 한 10년 쉬었을 거예요. 한량 돼가지고 이게 빵떡 모자 쓰고 너무 힘드실 수 있는데 충무로에 가서 담배나 피고 근데 이분들에게도 계속 이렇게 기회가 생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자본이 많이 들어왔고 그 기회를 우리가 굉장히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 영화의 지금의 약간 토대는 이때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자본이 막 들어올 때 2000년대 초반. 그러게요. 이게 사실 영화를 만든다는 거는 되게 훌륭한 배우와 제작자들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자본 구조와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구조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영화의 기반이 됐고 그 위에서 한번 실패했던 감독들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기회를 계속 줄 수 있었고 그리고 훨씬 더 큰 시장을 타겟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제작비를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천만 영화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 싶으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영화계의 어떤 큰 변화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겠지만 OTT의 등장 OTT의 등장은 그 한국 영화에서는 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OTT 때문에 그 영화관에 사람들이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막 굉장히 잘 많아졌는데 사실 OTT가 맨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이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OTT가 처음 등장할 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넷플릭스가 처음 진출을 할 때 만든 게 봉준호 감독의 옥자거든요. 돼지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진 스토리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영화는 이제 CG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갈 거라 제작비가 한 400억 이상 되게 높게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봉준호 감독이 이걸 국내 자본으로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영화 투자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런 400억짜리가 하나 돌아가면 영화가 막 2개, 3개가 서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영화 투자 시장이 굉장히 딱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해에 그 상업 영화를 한 80개 정도 보통 만들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한 400억짜리가 몇 개 들어가면 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이 옥자를 해서 뭐 땡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땡겨버리면은 내 후배들이 영화를 못 만들게 된다. 올 한 해는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기 싫었던 거죠. 봉준호 감독 입장에서는 그러기도 싫고 이거 한 번은 이제 해외에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엔 해외 자본으로 직접 만들어 보이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해외 자본을 계속 타진을 하는데 해외에서도 한 400억 이상이 될 때에는 편집권을 보장하지 않아요. 감독한테. 그러니까 내가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옥자 영화의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공장식 도축 제도를 약간 그렇죠. 비판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헐리우드에서 딱 좋아하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봉준호 감독 되게 유명한 감독이지만 이런 영화를 우리가 자본돼서 틀긴 좀 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당시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는 이제 막 시장을 확대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유명한 감독이 헐리우드에서 못 만드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자기네 마케팅 포인트로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너희 헐리우드에서 못 보는 거 우리 넷플릭스에 있어 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영화가 우리에게 있어. 이게 마케팅 포인트가 돼서 해주겠다, 찍겠다 해서 바로 찍자고 해요. 근데 사실 넷플릭스 처음 들어왔을 때 봉준호 감독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 봉준호 감독 영화는 극장 가도 못 봐요.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쵸, 뭐 이런 그쵸. 걸로도 마케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봉 감독도 이걸 영화를 만들었는데 봉 감독님도 워낙 영화계 출신이다 보니까 극장에도 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한테 극장에 계셨던 그 선후배들이 얼마나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도 투자는 이쪽에서 받았으니까 그래도 돈에 팔려간 거 아니냐. 돈에 팔려간 게 아니냐. 우리 극장에서도 네 거 팔아야 티켓도 팔고 그럴 거 아니냐. 뭐 이런. 이 큰 스크린에서 한번 같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이제 타진을 해봤더니 넷플릭스는 오케이. 그러니까 넷플릭스랑 뭐 극장하고 같이 동시 상영하는 거 정도는 괜찮다라고 해요. 넷플릭스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리가 꼭 먼저 해야 된다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국내 극장들이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넷플릭스 특검은 극장에서 못 튼다? 이게 아직까지도 있는데 영화에서는 홀드백 제도가 있어요. 홀드백이 뭐냐면 우리 이제 새로 영화가 나왔다고 해요. 그럼 일단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오죠. 영화 소개 프로그램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영화관에서 개봉을 해요. 그리고 한 2, 3주 동안 영화관에서 개봉한 뒤에 한참 지나야 VOD 뜨고 맞아요. 옛날로 치면 비디오도 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까지 넘어가는데 이게 홀드백이라는 게 한 2, 3주 정도는 영화관에서 독점적으로 찍을 수 있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법은 아니에요. 그냥 신사협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깨기가 되게 힘든 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건 다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영화관이 수익을 올려주는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만 해도 영화 전체 수입의 한 80%를 다 극장에서 올렸어요. 나머지 20%가 수출 또는 VOD 다 합쳐도 20%가 안 돼요. 비디오 팔고 방송국에 팔고 뭐 이러는 게 그거 다 해도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영화관이 굉장히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홀드백은 좀 지켜줘야 되는 게 상도덕인 거죠, 서로. 그래서 홀드백이 있었는데 이 홀드백 제도 때문에 우리 절대로 넷플릭스랑 동시에 상영은 안 되고 우리가 2, 3주 틀고 그다음에 넷플릭스에 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은 안 되잖아요. 넷플릭스가 제작비 다 됐는데. 그래서 이 문제로 되게 논란이 많다가 결국은 옥자를 아마 서울 시내 극장 몇 군데에서만 틀어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에서는 안 하고 서울극장, 제가 그때 서울극장 마지막으로 가봤는데 서울극장 일부 그 자동차 극장 뭐 이런 데에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화관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번 물러나기 시작하면 계속 넷플릭스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입장 때문에 옥자까지만 해도 그게 계속 지켜졌는데 이후에 넷플릭스랑 영화관에서 동시 상영하는 영화들이 몇 개 생겨요. 그쵸. 그거는 이제
외화 같은 경우엔 그렇게 해도 큰 차이는 없겠다고 하지만 이 홀드백 제도는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코로나 때 극장에서 아예 안 걸어주니까 그냥 넷플릭스만 먼저 나왔던 것들도 꽤 많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국내에서의 크기도 어느 정도 좀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제작비 규모도 조금 커진 것 같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도 뭐 기생충이 상 받는 거 이런 거 보면 되게 인상적이긴 해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영화가 뭐 해외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OTT라는 환경이 지금 말씀해 주셨을 때 어디 감히 OTT가 했던 것도 지금은 좀 많이 변했고 오히려 OTT가 활성화되면서 극장이 이제 고사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그쵸. 이런 우리나라 영화가 글로벌한 확장을 해가는 과정의 과제 그리고 OTT 그러니까 정말 극장이 전체 수익의 80%를 차지하던 그런 시장에서 조금 더 변화하고 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의 변화 이런 거를 좀 뭐 전망, 도전, 과제 이런 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1000만 영화가 나오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과제거든요. 왜냐면 우리 5천만 명이 인구가 안 될 때도 1000만 영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4명, 5명 중에 한 번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애들 빼고. 네, 애들 빼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다 봐야 되는 게 1000만인데.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려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배급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투자도 약간 집중적으로 하고 이 영화가 잘 될 것 같으면 나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번에 틀고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맞아떨어져 1000만 영화가 나온 건데 이게 효율적이긴 한데 굉장히 국내 시장에 맞춰서 효율성이 높아진 거죠. 해외에는 사실 수출을 영화관으로 배급하는 수출은 그렇다지 많지 않았어요. 설국열차 정도에서부터 좀 팔리고 아니면 이제 홍상수 영화 예를 들면 김기덕 영화 이런 아트 영화 중심으로 조금씩 팔렸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극장도 똑같은 게 드라마처럼 그 상영관에서 트는 거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요 지역의 상영관에 이 특정한 영화를 틀었을 때 몇 명이나 올 것인가를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전국 단위가 아니잖아요. 극장은 그쵸. 어떤 도시 단위다 보니까 이 도시에 이 영화를 볼 사람 몇 명인가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수출은 사실상 극장을 통해서 수출한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비디오 수출 많이 했어요. 수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영화 수출은 영화는 약간 B2C이긴 하지만 국내용 B2C였던 거죠. 근데 이제 OTT가 생기면서 이제 해외에도 막 소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OTT 중심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다시 영화관으로 과거와 같은 그런 과거의 영화가 돌아올 것인가라 하면 저는 약간 부정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영화관에 우리 그냥 심심풀이로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화표 한 10,000원, 20,000원 안에서 2-3시간을 굉장히 재밌게 놀 수 있는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은 OTT가 할 것 같아요. 심심풀이로 영화를 보기보다는 이 영화를 봐야겠다. 꼭 이 영화는 영화관 가서 봐야겠다. 이런 식의 영화들만 영화관에서 뜨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영화관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떤 영화를 트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과거처럼 약간 심심풀이용 영화들은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시간을 사실 보내기 위해서 보는 영화관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마 OTT를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할 것 같아요. 요즘 그 타란티노 감독이 은퇴를 하면서 스트리밍 영화에는 시대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은퇴하면서 나 이제 그만할 거라고. 근데 이 얘기도 약간 비슷한 게 그런 영화 스트리밍용 영화들은 집에서 보시고 우리 영화관에서는 뭔가 시대정신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관은 약간 역할을 다시 재조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영화가 이제 자본이 축적이 되면서 이른바 상업 영화 그리고 대작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본 구조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 사실 글로벌하게 흥행을 할 수 있는 정말 글로벌한 영화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뭐 문화산업이라는 거는 정서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영화라는 거는 극장이라는 플랫폼 그리고 OTT라는 플랫폼을 또 통해서 가는 건데 한국 영화가 정말 그냥 상 받아서 우리가 뭐 예술 영화로서 인정됩니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게 글로벌한 흥행작들은 여전히 헐리우드 작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되게 힘든데 사실 헐리우드 영화들도 요즘 영화관에 걸리는 영화들을 보면 그 마블류의 히어로물들, 프랜차이즈 영화들, 요새 분노의 질주, 네. 그것도 굉장히 시리즈물, 굉장히 눈이 화려한 그 아바타 뭐 이런 영화들이 대부분 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들도 약간 영화관에 그런 영화들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긴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의 특장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사실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사회성 높은 소재들을 다루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OTT랑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가 약간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영화들이 이제 OTT로도 가게 되는 게 사실 맞고 많은 영화 제작자들이 지금 OTT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러운 것 같긴 해요. 사실 우리는 영화를 이렇게 쉽게 보죠. 어느 때보다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극장 한번 가려고 그러면 데이트 약속 잡아서 종로 나가서 보고 뭐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 하나로도 얼마든지 영화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건 소비자 측면에서 그렇고 이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수많은 제작자들과 그 제작자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 투자사, 배급사, 극장들 이런 토대 위에서 지금 한국의 영화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발전적으로 잘 성장해왔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그 다음에 지금 극장이라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글로벌하게 OTT 환경으로 변했을 때 한국이 정말 이렇게 글로벌한 영화 흥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화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은데 양적인 성장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김윤지 박사님 모시고 한국 영화산업이 어떻게 천만 영화를 만들어가고 글로벌한 인지도를 얻게 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의 김윤지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